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 후 소감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애 씨는 1962년 늦가을 충청남도 공주의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이라 불리기에도 민망한 곳,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여름이면 시냇물이 발등까지 차오르는 그곳은 살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5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위로 언니 둘과 오빠 하나, 그리고 아래로 막내 여동생 하나가 있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집안에서 딸은 쉽게 후순위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휘도록 밭일을 다니셨고 아버지는 막걸리를 좋아해 낮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면 자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 순의 처녀는 또 뭘 흘렸노? 쌀이 금이여 금. 쌀알 하나라도 아까운 세상에. 아이고 여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랬겠지요. 그려도 딴 애들은 쌀알 하나도 안 흘리고 사발로 척척 쏟아붓더만. 아버지의 성질머리는 마을에서도 유명했고 순애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작은 소리에도 벌벌 떨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부터 순애 씨는 집안 살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땔감으로 쓸 장작을 옮기고 냇가에 나가 빨래를 했으며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곱다. 눈이 참 예쁘다. 그 눈 때문에 큰 집으로 시집 갈 기다.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순애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예쁘다는 게 무슨 죄인가 싶었습니다. 예쁘다는 이유로 더 많은 눈초리를 받고 예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떠맡기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야, 고등학교는 어렵겠다. 너 오빠도 공부해야 하고 내 언니 시집도 보내야 해. 엄마가 미안하다.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나도 얼른 돈 벌고 싶어. 그 말 뒤로 순애 씨는 읍내에 있는 미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허리를 펴면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손끝은 늘 실밥에 긁혀 있었고 밤이면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82년 초가을 공장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순애 씨보다 4살 위인 유상호 씨.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충청도 일대를 돌며 거래처를 관리하던 중 공장에 인사차 들렀고 우연히 순애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순애입니다. 처음 말을 걸던 날 유상호 씨는 정중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깨끗한 와이셔츠에 손목시계, 낮은 음성으로 말끝을 흐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상했고 괜히 옷깃을 추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절엔 휴대전화도 없던 때라 매번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거나 읍내 우체국을 통해 편지가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순애 씨, 서울로 올라오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께도 인사드리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그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서울 사람 집에 시집을 가요, 저 같은 사람이.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눈이 참 고와요. 제가 어디를 가도 생각나는 눈이었어요. 당신만 있으면 저는 충분해요. 그렇게 순애 씨는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서울 사람, 사업하는 집안, 깔끔한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고단한 삶을 끝낼 수 있을 거란 희망. 어머니는 홀레날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순애, 이제 고생 끝났으면 좋겠다. 꼭 그래야 한다. 혼례는 작지만 단정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울의 한 양옥집, 도봉구의 2층 단독주택이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꿈 같았습니다. 침구도 포근했고 밥상에는 생전 처음 보는 반찬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했지만 결혼 초반에는 시댁 식구들이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남편 유상호 씨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저녁마다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서울에도 잘 어울려. 참 잘 왔어요. 순애 씨도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구나. 이제야 나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결혼 한 달을 넘기면서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결혼 한 달. 신혼의 달콤함이 채가시기도 전에 최순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들어온 이 집은 편안한 가정이 아닌 체계적인 구조물이었고 자신은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일종의 부속품이었습니다. 남편 유상호 씨는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아니, 무뚝뚝함이라기보다 명령조에 가까웠습니다. 아침 6시 정각. 커피를 데워 식탁에 올려야 했고 옷은 한치의 주름 없이 다려서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하루는 순애 씨가 새벽부터 설거지를 하느라 잠시 시간을 놓쳤습니다. 남편은 이미 말투에 짜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커피가 식었잖아. 이따 마시면 속이 탈 텐데. 죄송해요. 제가 조금 늦었네요. 이 집에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리듬을 못 맞춰. 당신 집중력이 너무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날아든 말. 이럴 바엔 이혼하지 뭐. 난 이런 거 못 참아. 이혼? 결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은 이혼이라는 단어를 툭 내던졌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쁜 얼굴이 다가 아니여. 그 얼굴 믿고 시집 잘 갔다 해도 마음 쓰는 남편 만나야 행복한 겨를이 있어. 순애 씨는 그 말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곱도 떼지 못한 얼굴로 울음을 삼키며 주방에 섰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 찬밥을 데웠습니다. 그날부터는 매 순간을 긴장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유상호 씨는 외아들이었지만 딸 둘과 막내 남동생이 모두 미혼이었기에 집엔 늘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순애 씨는 2층 양옥집의 안주인이 아닌 6식구의 하녀가 되어갔습니다. 순애야, 우리 연주 오늘 친구 집 간다니까 옷 좀 다려줘. 언니 반찬통 비었어요. 지난번처럼 김자반도 좀 채워두고. 하루 3번 밥을 지었고 반찬은 6가지 이상. 남편은 국의 간이 맞지 않으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소금 많이 쳤어? 아니, 이건 너무 심하잖아. 혀가 얼얼한데 이게 음식이야? 말투는 더 이상 참견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이었고 평가였습니다. 결혼 전 편지를 쓰고 손을 잡던 그 손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어느 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전화선을 손가락에 감으며 말끝을 맴돌렸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왜? 무슨 일 있냐? 그냥 이 집은 내가 생각한 집이 아니야.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돌아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너 나처럼 살지 마라. 근데 참고 살아라. 이혼은 내 인생에 더 큰 멍이 돼. 응. 그날 이후 순애 씨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불만을, 괴로움을 그저 매일매일을 견뎠습니다. 하루는 시누이 둘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베란다에서 시어머니의 이불을 털고 있었고 세탁물에서 먼지를 털어내던 중 기침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는지 시누이 하나가 말했습니다. 엄마, 순애 언니 감기인가 봐.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요새는 감기 하나 걸리면 하루가 멈추나? 그런 거 핑계대지 말라고 해. 자기가 하던 일은 자기가 끝내야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병날 시간도 없게 살라고. 당신은 남보다 하나 부족하니까 2배로 해야 돼. 남보다 하나 부족하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순애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것, 고등학교도 못 간 것, 혼수도 넉넉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이 집에선 낮은 등급으로 불렸습니다. 밤이면 거실 불을 다 끄고 작은 안방 침대에 몸을 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늘 늦게 들어왔고 얼굴을 마주할 시간은 아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아침도 늘 검열과 압박의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순애 씨는 처음으로 배를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얘는 나랑 같은 인생을 안 살게 해야지. 하지만 그 아이조차 몇 년 후 순애 씨의 마음을 몰라주는 또 다른 벽이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아들을 낳은 해 순애 씨는 23이었습니다. 밤새 진통을 하며 울음 한 번 내지르지 못한 그날, 순애 씨는 남편의 말이 떠올라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진통 같은 건 아무 여자나 다 겪는 거야. 그걸 특별한 것처럼 굴지 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에 힘차게 울음을 터뜨렸을 때 간호사가 순애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기가 어머님 닮아서 예쁘네요. 그 순간 처음으로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뱃속에서 혼자 말을 걸고 밤마다 숨결을 느끼던 그 아이가 정말로 세상에 나와 울고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너무 짧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할 틈도 없이 순애 씨는 바로 일상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옛날엔 애 낳고도 다음날 밭을 나갔어. 그래야 다시 몸도 돌아오고. 근데 산후풍이란 말도 있잖아요. 조금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어쩜 말이 길어. 또 말대꾸네. 말대꾸. 이 단어는 순애 씨의 결혼 생활 내내 금기어였습니다. 어떤 말이든 설명을 해도 변명이 되고 맞장구를 쳐도 버릇없는 말대꾸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잘 어머나 말 좀 짧게 해라. 설명이 그리 길면 입만 살아있다고 하지. 그럴 때면 순애 씨는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오해라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조차도 싸늘하다. 기분 나쁘다. 눈빛이 고약하다는 이유로 질책을 당했습니다. 웃음도 사치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돌 무렵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조그만 노래를 불러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애랑만 있으면 얼굴이 피네. 우리 있을 땐 늘 굳어있더니. 그 말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어코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래, 지 새끼랑 있을 땐 말도 많고 웃음도 있네. 시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날 밤 순애 씨는 이불 속에서 아이를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이도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모를 울음.
그 울음을 달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너만은 이 세상에서 나를 진짜 사랑해주겠지. 하지만 그 희망도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아이 유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남편의 직장도 점점 승진가도를 달리며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유상호 씨는 회사에서의 지위를 집에서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야. 근데 왜 집에만 오면 이렇게 피곤해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또 말대꾸야. 이러니까 애도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말처럼 아이 유진은 점점 아버지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애 씨가 그릇을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바로 남편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한 그릇이잖아. 그것도 못 챙겨. 몇 년을 살아도 진전이 없어. 그때 유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엄마, 왜 그걸 또 깨?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린 기분. 아이마저도 자신을 문제로 본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순애 씨는 매일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를 챙기고 남편의 출근복을 다렸습니다. 자신의 하루 중 자기 시간은 화장실 안에 앉아 있는 10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남편은 말했습니다. 왜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 핑계지. 다 귀찮아서 그런 거 아냐? 귀찮다고. 귀찮다는 말 앞에서 20년 넘게 묵묵히 해온 일이 모조리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출산, 육아, 시집살이. 이 모든 걸 귀찮음 하나로 덮어버리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밤이면 거실 불이 꺼지고 작은 방에 누워 순애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까?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 속에 자신은 그 예쁘다는 눈을 가진 그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눈가엔 깊은 주름이, 머리엔 하얀 새치가, 마음엔 굳은 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그녀를 55의 중년으로 데려다 놓고 있었습니다. 결혼 35년 차. 시댁살이 35년 차.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눈을 뜨면 다리는 저려 있었고 설거지하는 손가락은 쥐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공기업 임원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9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시누이는 이따금씩 연락해 엄마 좀 잘 부탁한다는 당부만 전해왔습니다. 그 당부는 부탁이 아니라 의무를 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언니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 나는 애 키우기도 벅차서. 그 말은 언제 들어도 똑같았습니다. 시누이의 아이들은 이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늘 지금이 바쁘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숨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누구도 그 한숨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유진은 직장을 잡고 독립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나름 똑똑했고 예의 바른 아이로 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닮은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짜증 많지? 그냥 듣고 넘겨. 남자들은 나이 들면 다 예민해져. 그 한마디는 순애 씨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넘겨. 그렇게 30년을 넘겨왔던 삶이었습니다. 넘기고 참고 말 줄이고 눈치 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유상호 씨는 집에서는 여전히 명령조였습니다. 셔츠 하나만 구겨져도 발소리가 크다고 해도 텔레비전 채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피곤하게 만들어. 당신은 왜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지? 그 말은 35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한결같이 반복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회식 자리에서는 자상한 가장이었습니다. 퇴임이 다가오자 여기저기서 초청이 많아졌고 그는 마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롤모델처럼 불렸습니다. 우리 상무님은 정말 가정적으로도 완벽하시잖아요. 아내분이 행복하겠어요. 늘 자랑 많이 하시던데. 순애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눈물이 찼습니다. 무엇이 자랑스러웠을까?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이 마음에 들어도 칭찬은커녕 이건 좀 덜 짜게 해였고 몸살로 누워 있어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순애 씨를 배우자가 아닌 집안의 기능물로 여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순애 씨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남몰래 새벽마다 시장 반찬 가게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작은 수입이었습니다. 김치 몇 통, 장조림 몇 팩, 멸치볶음 몇 상자. 그걸 팔아 모은 돈을 모아 작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는 순애 씨가 아직도 용돈만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돈이 필요 없어.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을 써? 그의 말에 순애 씨는 늘 그렇듯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탈출을 위한 열쇠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집살이의 유령처럼 앉아 여자는 참고 살아야지를 외웠고 아들은 아빠 이해해드려요. 엄마는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가끔 순애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20살 혼례날 입었던 하얀 한복 속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 소녀는 눈이 크고 수줍게 웃었으며 무엇보다 사랑을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고 눈가엔 주름만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눌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 유상호 씨의 은퇴식이 가까워졌습니다. 거창하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공기업 강당을 대여했고 사회자는 아나운서를 불렀으며 지인들과 친지들이 모두 초청됐습니다. 순애 씨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은퇴하는 날이자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은퇴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을 위한 법적 상담도 마쳤고 별도로 임대 계약도 해두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단 한 명도 눈치채지 못한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는 날 나도 잡을 거야. 그리고 말할 거야. 이제 나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자기 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기업 강당은 이미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유상호 상무 은퇴 기념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후배들, 동료들, 선후배들, 그리고 가족들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단정하게 한복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들은 그녀를 보고 사모님이시죠?
참 미인이시네요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정중하게 웃으며 과분한 말씀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담담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유상호 씨는 단상에 올라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 마이크 앞에서 또박또박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그는 차분하게 그리고 유창하게 인생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열심히 일했던 시절, 후배들을 끌어안았던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서 늘 묵묵히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가장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제 상무님의 아내분, 사모님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중 한 분이시죠. 강당안의 시선이 모두 순애 씨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복 자락을 정갈히 매만지고 발소리를 낮추어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눈앞에는 남편 유상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 장면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깃든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굳어졌습니다. 순애 씨가 입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 감회가 깊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반가워했습니다. 그녀가 감동적인 소감을 말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유상호 씨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훌륭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제게는 아주 가혹한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유상호 씨는 고개를 돌려 순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당황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저를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이혼을 운운했고 식사가 늦었다고 소리를 질렀으며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댁살이 속에서 시누이와 시동생을 챙기며 아이를 키우고도 제 몫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관객석에는 누군가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떻게 이런 말이라는 듯이 숨죽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도 한 가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순애 씨는 마이크를 손에 쥐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유상호 씨가 회사에서 은퇴하셨듯이 저 최순애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 생활에서 은퇴하겠습니다. 순간 강당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진을 찍던 손이 멈췄고 사회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상호 씨는 당황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나 순애 씨는 담담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따로 계약한 오피스텔로 주소를 이전해 두었고 법률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서류도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결혼 당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진심으로 당신의 은퇴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순애 씨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는 놀랐고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그제야 그녀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 남겨진 유상호 씨는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명이 꺼졌는데도 혼자 대사를 잊은 배우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은퇴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뒷말을 조심스럽게 흘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멋졌어. 그걸 그 자리에서 말할 줄은 몰랐지. 그게 진짜 인생 은퇴식이었네. 순애 씨는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힘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은퇴식이 끝난 그날 밤, 순애 씨는 집으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만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큰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진심이었어?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을 때 순애 씨는 이미 방 안에서 여행용 가방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낡은 캐리어였습니다.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가방. 그녀는 늘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그 언젠가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녀는 이불을 반듯하게 개켜 담았습니다. 비닐에 싼 속옷 몇 벌과 두꺼운 회색 니트,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한 권. 가방 안은 단출했지만 그녀가 세상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까이 와서 그녀의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잖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건 아니잖아. 순애 씨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당황이 담겨 있었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는 체면을 잃은 것에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어떤 남편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준비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잘 살아왔다고요? 그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지도 분노에 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견뎌온 거예요.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남편 몰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고 여성복지센터에서 이혼 관련 강의를 들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접수 직전까지 작성되어 있었으며 주소 이전도 절차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은행 통장에는 작게 모은 생활비와 알바 수익금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절망적일 만큼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두려움보다 깊은 고요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시선을 구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이해도 시어머니의 비난도 남편의 얼굴도 이웃의 수군거림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를 잊고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하늘은 검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방 바퀴가 달그락 소리를 내며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행진곡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너머에 그녀가 미리 계약해둔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창문이 남향이고 아침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나만의 방이 생겼어.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을 끌고 나온 순간 그녀는 이미 과거를 뒤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그림자도 남편의 고함도 시댁의 기침 소리도 이제는 따라올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앉아 컵라면을 하나 끓였습니다. 김치 반찬 한 통과 햇반을 챙겨와서 정갈하게 식탁에 올렸습니다. 그게 그녀 인생의 첫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외롭다는 느낌보다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구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밥을 지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짐가방 하나로 나온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잃어버렸던 존엄, 자유, 그리고 진짜 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도 아들의 어머니도 시댁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한 한 사람으로서의 최순애였습니다. 오피스텔의 첫날 아침은 적막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햇살이 스며들었고 방 안은 고요한 평온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따뜻한 커피를 내려 작은 머그잔에 담아 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아침, 낯선 공기, 낯선 침묵. 그 모든 낯설 속에 그녀는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습니다. 조용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였습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남편의 재채기도 시어머니의 불평도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가끔 윗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어쩌다 아래층 세탁기 돌아가는 진동. 그 모든 소리가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오래간만에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했습니다. 늘 거칠게 바르던 파운데이션을 조심스럽게 발랐고 살짝 주름진 눈가에는 옅은 갈색 섀도를 얹었습니다. 화장을 끝낸 얼굴은 결코 젊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명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얼굴도 괜찮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거울을 마주보며 지은 인생 첫 미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삶은 느리고도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고용은 아니었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책을 정리하고 가끔 노트북을 펴고 일기나 수필을 쓰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여기 책 반납해주세요. 아이들이 책을 내밀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받아들고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짧은 말이 그녀에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을 걸 수 있는 지금이 이전의 수십 년보다 훨씬 값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서관 퇴근 후엔 근처 문화센터에서 무료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첫날엔 몸이 뻣뻣해 엎드리다 혼자 벌러덩 넘어졌지만 옆자리 중년 여성들과 웃으며 저도 처음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타인과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 맺고 있었습니다. 시댁 안에서 며느리도 가족 안에서 엄마도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지만 불행은 기척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며칠 후 남편 유상호 씨가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가서. 그는 단단히 취해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문을 반쯤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무슨 창피야.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그건 당신 일이죠.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문을 발로 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패배자의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산 부부인데 이딴 식으로 끝내? 재산도 나누고 집도 나눠야 할 거 아냐? 이미 변호사 통해 이야기 나눴을 겁니다. 연락 그쪽으로 하세요. 순애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한 후였고 그의 화에 무너지던 지난날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어 했지만 신고가 접수되자 순순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직도 예전처럼 반응하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달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고 참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다짐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녀였습니다. 며칠 뒤 순애 씨는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수필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삶을 짧게나마 글로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쌌다. 짐 속에는 이불과 옷, 컵라면 몇 개와 나 자신이 들어 있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 글은 곧 그녀 자신의 치유였습니다. 한 달 뒤 그녀의 수필은 문화센터 내부 공모전에서 공감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작은 작은 팜플렛에 실려 복도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서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그녀 옆에서 글을 읽던 중년 여성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글 혹시 본인이 쓰신 거예요? 네. 제가 썼습니다. 그 여성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정말 마음이 울컥했어요. 전 남편이랑 아직도 살고 있지만 나중엔 꼭 나올 거예요. 순애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서 스스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된장국과 콩나물 무침, 시장에서 사온 멸치조림, 그리고 구운 김까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차리던 밥상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앞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잘했어, 최순애. 여기까지 온 거 정말 잘했어. 그리고는 조용히 밥 한 술을 떠넣었습니다. 그 순간 입안으로 퍼지는 소박한 따뜻함이 수십 년간 차가웠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웃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인정하지 않아도 남편이 그녀를 무시해도 그녀 스스로 자신을 껴안은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는 희생하지 않았고, 더는 기다리지 않았고, 스스로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